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현대 이론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그 대안적 이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났던 6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68혁명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80년대 학생운동이 학생운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유럽에서 나타났던 68인데 학생들이 주도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68혁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를 뒤흔든 1968 이렇게 해가지고 이 68혁명이라고도 하고 68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개되는 책들이 많은데,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 이후의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세기 초반에 산업화 이후에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수렴이 되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수렴이 되어 가고 대규모의 노동자 집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계급과 계층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진 사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많은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장 내 생산과 관련된 시스템이 자본가가 지휘 명령을 하는 군대식의 어떤 생산 시스템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이런 식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후에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서구 유럽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사회적 이념을 가지고 탄생을 한 거잖아요. 자,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자유, 민주, 평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서구 유럽 사회 일상에서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중앙 집중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죠? 지휘 명령에 의한 통제적인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적이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2차 대전이 지나고 전후의 혼란기가 극복이 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 민주,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냐.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선생들이 학생들을 군대처럼 훈육을 하고, 교육이 아니라 훈육을 하는 겁니까? 쉽게 이해하면 짐승처럼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을 하게 돼서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면 또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군대처럼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후의 학생들이 60년대 후반에 가면 그러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구조, 자본주의적인 권위적이고 집중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68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 운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8운동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반전평화운동 또는 히피 이렇게 이제 연관되는 게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갖는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그 경제적 시스템이 사회적인 권위주의로 이어진 거고, 그게 전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자유, 민주,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기능주의는 이걸 설명을 하질 못해요. 자,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는 모든 사회에서 이런 혼란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거죠. 왜? 모든
사회 하위 체계는 전체 체계에 대해서 순기능적이고 좋은 기능을 수행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기능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회 이론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회학 이론들이 발전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68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등장은 산업화고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그 이론들은 이 68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8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책에서는 미국의 구조기능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이론들이 다 뒤로 이제 밀렸는데 시기적 순서로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사회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조기능주의 중심의 시스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기초한 비판 이론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 구조기능주의를 비판하는 이론들의 대부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비판 이론에서 이론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여러 사회학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 정치학 뭐 이렇게 그 관련되어 있는 학자들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그 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68혁명에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 이걸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판 이론을 학생운동, 68 학생운동의 이론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을 해서 갖다 쓴 거죠. 자,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비판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인 사회의 성격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칼 막스와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이 프로이드 이론을 집대성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세대하고 2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자, 1세대의 주된 이론가들은 호르크하이머, 묘가 아니고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판 이론 1세대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질서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이론가가 이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위르겐 하버마스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화가 됩니다. 이 하버마스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일단 겉으로 보면.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버마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공론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퍼블릭 스피어라고 해요. 공적인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뭐죠? 개인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죠. 내가 누워서 자거나 일어나 있거나 뭐 혼자 욕을 하거나 혼자서 미친 짓을 하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공적인 공간이면 내가 도로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미친놈처럼 혼자서 춤을 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공적인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존재하지만 사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공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적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환하고 그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의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자유롭게 개인이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는, 자,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론장에서는. 자, 그런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론장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밝히지 못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론장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자유로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개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쌍방향의 관계인 거잖아요.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바, 상대방의 행위를 내가 해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해석해서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아, 귀찮으니까 꺼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상호작용을 외면하면 공론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회는 규범이라고 하는 걸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규범을 형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일정하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공론장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론장이 중요하다. 그 공론장은 합리적 이성의 기초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 받으면서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죠? 언론이 있는 거죠. 자,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하버마스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공론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합리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서 공통의 사회적 질서를,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공간 자체가 없어져 간다, 변질된다.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경제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론장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걸 이제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체계.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 가지고 생활세계, 공론장 중심의 개인들의 삶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식민화되어 간다. 식민화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장이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 의해서 시장에 부속되어 있는, 더 이상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얘기하고 사회적 규범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게 이제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이에요.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적인 시장 시스템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질서를 어떻게 왜곡하고 교란시키느냐라고 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화시킨 게 하버마스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론이, 아,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지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안 되느냐? 하버마스 이론을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시장주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활계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를 변질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68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문제, 대학 교육에서 왜 일방적인 지식을 강요하느냐, 왜 교수의 생각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고등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가지고 하루 종일 쳐 앉아 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회 전반으로, 왜 공장에서는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건 왜 보장되지 않느냐? 여성은 왜 담배를 피면 안 되느냐? 여성은 왜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느냐? 여성은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의 구조, 질서. 자, 뒤늦게 얘기했던 집합,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집합의식, 문화적인 집합의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이 이론들을 하는데, 자, 공론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베버의 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행위 이론, 그 다음에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는 막스의 자본주의 이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억압받는가는 프로이드의 이론, 이런 것들을 하버마스가 잘 버무려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를 분석하는 거시적인 이론으로 이 비판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도 몇 번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의 수제자 중에 한국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독일의 베를린 대학인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현대의 지성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와 2세대입니다. 특히 이제 아도르노니,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은 이 문화적인 자본주의의 삶에 있어서 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 68 학생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비판과 관련된 이론에 이 하버마스의 이론, 또 아도르노나 마르쿠제의 이론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막스주의적인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60년대 이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68과 관련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됐던 이론, 확산되고 수용됐던 이론인데, 이 이론들이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등장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구조기능주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 미국 내에서 갑자기 이 소위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회의, 그리고 대안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60년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조기능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전평화 녹색운동이라고 하는 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반권위 학생 사회운동, 학생운동의 형태로. 자, 이게 이제 히피 문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피 문화라고 하는 거는 왜 내가 자본주의적인 시장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그들의 지휘 명령을 따르면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게 히피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문명을 거부하는 운동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명은 자본주의적인 시장 문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 자, 이게 이제 다 하나로 모인 게 뭐죠? 베트남 전쟁이죠. 70년대.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 기능주의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형태의 혼란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등과 혼란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존재하는데 왜 이게 질서로 다시 수렴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구조기능주의는 답변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조기능주의에 대해서 머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비판을 통해서 구조기능주의가 갈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개선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조기능주의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이제 외부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막스주의,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 사회 이론가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느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급진 사회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스와 비판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시러이트 밀스가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보이는 질서 있게 보이는 사회 현상에는 구조적인 다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이상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부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히피가 되거나 개인이 마약을 하거나 개인이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특정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담론과 지배적인 질서를 강요하면 그 지배적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이상행위를 하는 걸로 찍혀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스가 얘기한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비슷한 맥락에서 엘빈 굴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사회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러스타인은 보다 더 이제 막스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게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라고 하는 여러 개의 복합 사회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심부에 있는 사회,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들을 지배하는 지배 종속의 관계로 이 현대 사회가 위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계체제 이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회적 혼란을 많이 겪긴 했지만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혼란이 아니고 미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의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막스주의나 이런 보다 더 급진적인 이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영향을 받지만 구조기능주의적인 틀 내에서 사회를 보는, 또는 기존 사회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이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스주의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막스주의적인 갈등 이론이라고 이제 책에는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신막스주의적인 갈등 이론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68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죠. 자본주의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세계를, 이제 하버마스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세계를 어떻게 식민화 시켜가고 있느냐, 국가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막스주의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소프나 밀리반트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본, 계급, 국가, 노동이라고 하는 막스주의 이론을 사회학에 직접 도입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막스주의자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갈등 이론은 베버주의적인 갈등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베버로부터 영향을 받은 갈등 이론인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독일의 다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다렌도르프는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나이 먹어가지고는 그 영국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가 런던 정치경제학 대학인가로 가서 이제 그 후반부에는 영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든스가 여기에 또 사실 좀 부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앤소니 기든스는 앞에서 이제 그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 관한 얘기할 때 이제 했던 분인데, 다렌도르프는 직접적으로 베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제 사회적인 집단, 갈등, 계급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기능이 아닌 갈등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왜 베버주의적이냐면, 자, 막스는 경제적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분석을 해요. 그런데 다렌도르프는 베버의 이론을 쫓아가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천을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위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갈등의 원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 분석이 아니라 이걸 이제 다원주의적인 갈등의 원천을 얘기하면 베버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리고 계층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렌도르프는 이런 베버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경제적 계급 중심의 막스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위가 모두 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층 갈등 분석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갈등 이론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든스는 상대적으로 최근 사람인데,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이 기든스는 고전 사회학자 중에서 특히 막스와 베버 뒤르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막스의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 베버의 권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막스의 계급도 받아들이고 베버의 권력도 받아들이는데, 막스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계급의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기든스가 베버의 권력 이론을 부과시킴으로써 결국은 베버주의적인 이론의 전통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든스 자체는 자신은 베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원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버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행위를 결합하는 구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머튼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머튼하고 다른 거는, 머튼은 행위만 다루는 거는 너무 미시적인 거고, 구조를 다루는 건 너무 거시적인 거니까 그 중간에 있는, 중간에 해당되는 중범위를 주로 다루자라고 하는 별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회이론의 대상으로 설정을 하는데, 기든스는 구조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그러니까 중범위라는 별도가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구조와 행위를 통해서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어떻게 구조로 가고 구조가 어떻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 그래서 구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버주의적인 갈등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급진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랑스의 자본주의 비판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랑스에서도 68혁명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프랑스의 급진사회 이론의 특징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게 관심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그 소시르라고 하는 구조주의 언어 학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구조주의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조주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학과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법을 배우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있고,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동사 또는 형용사, 거기에 부사. 즉 일정한 단어들이 일정한 법칙과 규칙에 의해서 결합돼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도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조주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역을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인류학,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하나의 집단이 해결해야 되는 일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시르나 레비 스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구조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구조의 강점을 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급진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시르와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인 측면, 법칙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가지고, 자본주의도 하나의 구조고 이 구조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구조적인 법칙이 갖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를 고찰하는 게 프랑스의 급진사회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질서가 개인에게 어떻게 수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는 이데올로기와 권력 비판. 이거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르트 라강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생체 권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체 권력은 뭐냐면, 내가 자본주의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권력, 자본주의적인 권력이 요구하는 질서를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걸 생체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개인의 몸 곳곳에
자본주의적인 질서와 규범,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내면화시키고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인의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구조적 질서에 따라서 개인의 행위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막스주의적인 비판인데, 알티세르와 플란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이 막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조화돼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에 대체 가능한 부품에 지나지 않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구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끝이다. 개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개인을 대체하고, 이걸 이제 호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구조가 호명을 하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은 거기에 불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게 자본주의의 대중소비 비판이에요. 이게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량 생산에 의한 착취라고 하는 게 이 후기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대량 소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변화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이라고 하는 공장 내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소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게 소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바로 대량 소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론들에서 더 나아간 게 이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탈중심주의적인 비판입니다. 이것도 이제 68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계라고 하는 획일적인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탈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탈중심적이고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학교에 왜 가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조직에 속해야 되느냐.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왜 똑같은 동일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중심이고 하나의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사회적 규범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게 탈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향이 나중에 극단화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탈현대, 탈근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현대와 근대의 핵심적인 논리에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규범을 다시 개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사회가 유지된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 현대와 근대의 논리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 막스주의 자체도 자본주의와 똑같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중심주의에 기초한 이론이다라고 보고 막스주의를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에서의 이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온 대안적 사회 이론들인데, 미국 내에서는 70년대가 넘어가면 급진 사회 이론이 70년대에 등장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주의적인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이론이 이 막스주의나 비판적 이론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가냐면 미시사회학적인 걸로 가요. 그러니까 거시를 모르겠다. 거시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중요한 거는 개인과 개인의 행위,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회 구조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고, 개인의 행위를 분석하면 사회 구조는 당연히 그냥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미시사회학적인 구조기능주의 비판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미시적인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높아지고, 요게 이제 베버의 행위 이론으로부터 주로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주된 이론적 관심은 개인의 행위, 그리고 개인 간 행위로부터 형성되는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반구조주의 또는 사회 명목론적 접근,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블루머나 미드 같은 사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람들이 특정한 상징, 여기서 상징은 언어나 제스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게 바로 구조고, 그게 바로 사회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거를 교환함으로써 그 교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가 형성되는 거다. 현상학적 사회학, 민속방법론, 연기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개인의 행위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굉장히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 이론들을 분류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어떤 사회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어떤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론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국 사회학은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질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학 내에는 보수적인 사회학자와 진보적 사회학자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사회학자들은 이 60년대, 70년대 주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구조기능주의를 받아들인 분들이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주도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에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근대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새마을 운동, 이걸 이론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이론적인 그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70년대, 80년대부터 그 구조기능주의를 거부하는 사회학자들이 이제 진보적 사회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비판적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사회운동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비판적 사회학은 굉장히 갈래가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막스주의적 갈등 이론, 신막스주의적 갈등 이론, 그 다음에 뭐 대중문화, 대중소비 비판, 그 다음에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뭐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 이론, 종속 이론, 뭐 이런 다양한 이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이론들을 총괄적으로 비판적 사회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아들였고,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런 구분이 많이 희석화되고, 한국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거를 주로 설명하는 사회 이론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미시적인 거를 분석하는데 한국 사회학의 이론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론으로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시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의 집단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학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